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직장 상사, 고객 등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고민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소갈이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한테 왜 그럴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 생각의 중심을 바꿔보면 고민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내 험담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면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서 조심해야겠지만 자존감을 잃을 정도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타인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나를 잃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오진 않았는지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지진 소식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8시 26분 기준으로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최대 규모 진도 4.8 규모의 지진 소식이 전해졌죠. 아직까지는 뭐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접수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도 또 내드려야죠. 이지연님이 출첵합니다. 커피 쿠폰 개근상 주세요. 근데 아직 좀 모자라지 않나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인공지능 AI 칩의 대장주죠. 엔비디아 주식이 10분의 1로 쪼개졌습니다. 그저께부터요. 한 주를 보유했다면 이걸 결정한 이후에 10주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 이후에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이 좀 나아지면서 그래도 좀 수급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죠.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작은 금액으로 분할하는 것 해서 전체 주식 수를 늘리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액면가가 없는 회사들, 주식들도 이걸 또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네 글자 정답인데 꼭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앞에 두 글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넓게 저희가 정답 처리를 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들어보시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이인철 소장부터 들어볼까요? 아마 지금 미국의 이제 FO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이 금통위는 사실 FOMC 회의와는 조금 이제 좀 이 텀을 좀 두고 있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에 한 380조 원 투입을 했는데 정말 잘 쓰여졌는지 결과는 왜 이 모양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상경 기자는요? 네. 애플이 지금 이 iOS 운영체제에 AI를 담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간 AI 도입에서 조금 한 발 늦었다라는 평가들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다음은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이 준비한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어땠습니까?
통화정책위원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아마 이제 이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매달 열리지 않는다. 한은의 금통위는 1년에 8번, 1년에 한 45일 8번. 간격으로 열리는데 지난달 5월 23일이 상반기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는 연 3.5%로 동결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 2월 이후 벌써 이제 14개월째 11차례 연속 동결인데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금통위원 그 이창용 총재 제외하면 6명이거든요. 5명 대부분이 이제 현재 아직 물가가 좀 불안하고 또 환율도 불안하고 또 기대 이상의 깜짝 성장세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한 명이 금통위원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이 석 달 정도 후면 오히려 통화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5월 회의서부터 소수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 4월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난 점을 고려하게 되면 물가는 현 수준의 기준금리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니 점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물가보다 이제 경기 부양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 부양 필요성. 왜냐하면 이제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수출은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죠. 맞습니다. 이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은 사실 기재부 산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의 정책을 재현하기 때문에 경기 전망이 기재부 쪽에 조금 더 유사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경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KDI의 이제 6월 경제 전망을 보니까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1분기 성적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반도체 중심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은 양호하지만 내수는 사실 고금리 기조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지금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들, 가게들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소비 여력을 좀 악화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지금 경기는 수출에 기댄 반쪽짜리 성장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부터 금리를 내려야 내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렸듯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원체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게 앞서 제가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6명 가운데 금통위원 1명은 석 달 이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창용 총재의 속내도 궁금해요.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만 좀처럼 밖으로 시사하는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금통위 그리고 금통위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물가 불안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점 예측이 더 불확실해졌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로 내려가는 게 확인돼야 그때야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2.7%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상승률이. 여기에다가 이제 물가의 어떤 이 근원 물가라고 해서 코어 물가는 이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2.2%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현 수준에서 0.2, 0.3 정도만 낮아지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건데 다만 변수는 미국입니다. 사실 KDI는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가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먼저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데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이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당초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9월에 가면 금리 첫 인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은 한 11월로 인하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면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에 있습니다. 11월 2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그게 이제 미국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그 시기인 거고요. 또 한국은행이 그 전에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또 물가 지표도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월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골라온 첫 번째 소식이요.
사실 애플이 AI 분야에서 참 많이 뒤처진다 이런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 그 계획을 공개했어요. 네, 이게 사실 애플이 그동안 뭐 시리라든지 뭐 음성 비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긴 했는데 자체적인 어떤 AI가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 아니면 뭐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한 내용이 결국은 이 음성 비서 시리를 강화하는데 오픈 AI의 이 챗 GPT를 도움을 받기로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기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인공지능을 이 기능을 처리를 하되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외부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는 이 챗 GPT로 연결을 하는 형태로 이 AI 기능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삼성전자처럼 그 자체 개발한 AI 가우스를 이제 이 디바이스 위에서 구동을 쭉 하고 그리고 더 복잡한 기능은 이제 뭐 파트너사인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걸 가져다 쓰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 틀을 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AI 경쟁에서 살짝은 뭐 뒤처진 어떤 애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면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이게 사실은 이 AI를 처음부터 다시 다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실리를 좀 쫓은 그런 애플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뭐 그러니까 오픈 AI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좀 앞서 나가는 구글 이런 데서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 이걸 다 개발을 하는데 드는 어떤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그걸 좀 아끼면서 특히나 또 AI를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조금 피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어떤 외부 모델을 접목한 이유를 두고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좀 널리 좀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능이고 모델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의 어떤 이 AI를 좀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뭐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같이 열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외부에서 좀 끌어오면서 자체적인 OS의 어떤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좀 보입니다. 참고로 또 이날 샘 올트먼 오픈 AI 이 CEO가 이 발표 현장에 같이 모습은 드러냈는데요. 딱히 어떤 무대에 좀 올라서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이런 뭐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애플이 자체 AI 쪽에 더욱 무게를 좀 두려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일면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픈 AI의 챗 GPT를 같이 쓰는 이제 고객사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샘 올트먼 입장에서 이제 고객사 발표회 현장에 간 거네요. 네, 방문한 거죠. 네. 그리고 애플이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한테 시가총액 순위가 밀리기도 했었고 네. 좀 주가도 부진했었는데 밤사이에는 7%나 급등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AI 효과인지 어쩐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인 이 아이폰 16이 사실상 애플의 첫 AI 스마트폰이 될 전망인데요. 이런 발표들 그리고 이런 이 계획들과 맞물려 있는 이 상태에서 밤사이에 애플이 7% 이상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20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치고 이 시가총액도 2위를 탈환을 했고요. 다만 이 AI가 이 애플의 어떤 팬들을 조금 충족시켜주는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은 좀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외연 확장이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두고는 조금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좀 생성형 AI 도입이 늦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사실은 좀 뭐 갤럭시 S24가 조금 생성형 AI를 집어넣으면서 마침 또 이 매출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분기에 좋은 실적들을 차지를 하면서 특히나 싱가포르, 대만, 홍콩 같은 이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애플은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매출이 907억 달러, 약 125조 원 정도가 되는데 뭐 막대한 숫자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4% 감소를 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주력 상품인 아이폰 매출이 10%나 줄어들었고요. 이게 뭐 코로나로 일부 공장이 좀 문을 닫았었던 2020년 이후에 가장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이게 중국 영향도 좀 있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아이폰이 좀 잘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I 도입으로 조금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극적인 어떤 반전의 발판이 될 것이냐 좀 부정적인 뭐 의구심이 섞인 시선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나 구글의 AI에 비해서 뭐 그 크게 좀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기존의 팬들을 그 조금 애플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생성형 AI 때문에 다른 제품을 사야겠다라는 것들을 막거나 기존의 사용자를 낙인하는 효과는 조금 노릴 수 있겠지만은 AI가 도입됐기 때문에 특출난 뭐 기능이라서 넘어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형태로 좀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뭐 샘 올트먼이 현장을 찾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애플이 이제 오픈 AI와 이제 손을 잡는 건데 이걸 또 견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를 하기도 했고. 네, 빠지지 않는 이름이. 네. 머스크는 이제 2015년에 샘 올트먼 이런 등과 함께 이렇게 오픈 AI를 공동 설립을 했었잖아요. 초반에. 네. 근데 2018년에 테슬라의 AI 연구에 따라서 이제 이해 충돌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오픈 AI 이사직을 사임을 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오픈 AI에 맞서가지고 직접 이 스타트업인 XAI를 설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그동안의 오픈 AI의 영리 사업이나 챗GPT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비난을 해왔거든요. 근데 애플의 발표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애플이 OS 수준에서 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을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도 좀 지적을 합니다. 애플은 자체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오픈 AI가 사용자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네,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각을 세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빅테크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네. 아마 이제 무덤에 계신 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벌떡 일어날 형편인데 네. 그동안 이제 천상천하 애플 천하였어요. 예. 고가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 60% 넘는 유일한 제조업 기업이었거든요. 사실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 회사였는데 그 자리를 지금 엔비디아 젠순항이 꿰찬 거예요. 그렇죠. 여기 HBM 고대역폭 메모리 한 대 평균 가격이 6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이윤이 60-70% 넘게 남아요. 그러니까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700원 이상 이윤을 남기다 보니 그런 수요자가 내년까지 대기에 있어요. 줄 서지 않으면 못 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근데 이제 우리도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9월에 출시되는 애플 16은 한국이 1차 출시 대상국에 포함이 돼요. 저는 사실 기자들은 대부분 애플을 잘 못 쓰는 이유가 녹음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녹음 기능도 없어서. 넣는다고 해요. 네, AI 학습 기능을 이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녹음되는 기능이 놓다 보니까 한번 잘하나 보자. 왜냐하면 이제 자체 기술이 아니라 오픈 AI 기술을 이제 빌려다가 늦은 걸 이제 지금 만회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애플은 다 이제 내재화, 자기네 혼자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의 손도 잡는 거고요. 이인철 소장이 준비한 또 다른 소식. 저출생 대책으로 과연 얼마의 예산을 그동안 써왔는가. 이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걸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봤네요. 정부가 이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이제 마련해서 지난해까지만 예산만 거의 380조 원 가까이 투입을 했어요. 18년 동안. 맞습니다. 네. 결과는 뭐 거의 뭐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합계 출산율이 일단은 0.72명대까지 지난해 말 떨어졌고 그렇죠. OECD 평균이 1.52명이니까 딱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 도대체 어디에 쓰였느냐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책연구원 이제 KDI가 그걸 전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 지난해 집행됐던 저출산 예산 142개 과제에 투입된 47조 원의 예산을 분석해 보니 직접적으로 저출산과 연관 있는 예산은 절반 이하더라. 23조 5천억 원에 그쳤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관련성 없는 예산은 어떤 거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 이것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학교 단열 성능 개선하는 데 들어가 있고요. 태양열 설비 지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출산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기업, 정부가 이제 공동으로 정립하고 있는 지금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무 공제 사업도 이제 저출산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관성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이제 쏟아부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그러니까 챙겨봐야죠. 이게 정말로 예산을 우리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16년 동안 380조 원이. 근데도 불구하고 예. OECD 저출산 예산의 평균보다는 12조 원에서 15조 원 낮게 더 부족하게 쓰였다라는 거고요. 많이 쓴 것도 아니다. 돈 많이 쓴 것도 아니다라는 예. 얘기예요. 차라리 이제 그 한 중견건설업체처럼 아이탄이 나면 뭐 억이라도 줬다면 예? 그래도 한 38만 명은 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so what이 더 중요한데 일단 그 청년들을 위해서 뭐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이라든가 부모의 경우에는 유연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간접적인 비용도 물론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인식 개선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청년층이 결혼 안 하는 게 뉴노멀이 된 거예요. 결혼한다라고 하면 쟤 왜 결혼하지? 결혼했다고 하면 쟤 왜 애를 낳지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요즘 그 희귀템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희귀템이 악이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출산율이 지난달 0.59명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있고 맞벌이 하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청년층의 어떤 가치관, 결혼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또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한 인식 전환 제고에도 굉장히 좀 투입되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참 씁쓸합니다. 요 저출산 관련 대책 그 예산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게 참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게 네. 참 서민들의 애환도 달래고 배도 달래는 이런 얘기인데 삼겹살이 이게 서민 음식이라고 부르기가 참 모해졌네요. 이제 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소주 한 병, 그다음에 네. 삼겹살 1인분씩 이렇게 먹으면 5만 원이 나오는 뭐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삼겹살 1인분 200g 기준으로요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삼겹살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김밥, 뭐 짜장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가격도 일제히 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에서 이 숫자들이 실제로 나오는데요. 지난달 이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00g 기준으로 2만 83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2017년 11월에 처음 16,000원을 넘었었고요. 지난해 12월부터 19,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2만 원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달 가격을 보면은 한 3년 전과 비교해서 20%가 오른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삼겹살 용량을 기존에 200g 팔던 데가 벌써 180g 파는 데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150g으로 줄여서 2만 원 이하로 조금 숫자를 낮춰가지고 판매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김밥 한 줄도 지금 보면 지난달에 3,400원, 뭐 짜장면이 뭐 7,200원 뭐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나 이 김밥은 원재료인 김 가격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두 달 연속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냉면도 뭐 지금 여름철 다가오는데 거의 15,000원 안팎의 가격을 지금 자랑하는 상태고요. 그러게요. 저희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여의도에 있거든요. 점심 그 가격도 그래서 최근에 올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그 가격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이게 힘듭니다. 구내 식당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그래서 구내 식당 일부러 찾아다니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기업들은 또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식품 가격, 완제품 가격 계속 또 올리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사실은 이제 식품 외식 물가 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뭐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뭐 알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를 만나가지고 좀 이런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뭐 지금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5월 두 달 연속 지금 2%대 좀 둔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또 외식 물가 상승률도 좀 꺾이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뭐 주지의 사실이라서요. 앞으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가게에 많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최근에 그 주식시장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식품주들, 네. 음식료 기업들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 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이제 수입 가격도 낮아지면서 오히려 마진이 또 좋아졌고. 맞아요. 국제 곡물 가격 추이를 봤더니 1분기에 많이 내렸어요. 예. 25% 이상 고점에서 내렸고 2분기에 조금 오르고는 있는데 근데 한번 오른 가격 안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영업이익을 봤더니 업계 1위가 영업이익 100% 늘었더라고요. 사상 최고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수해서 남기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수출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항변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균형을 갖고 또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진 소식 계속해서 관련된 것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난 관련된 속보도 하나 또 있습니다. 오늘 9시를 기해서 전북 지역의 산사태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일단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지진이 8시 26분 규모 4.6 정도로 이제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큰 피해는 많이 접수는 되진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9시를 기해서 정부가 전북 지역의 산사태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KBS 보도를 보니까 뭐 어디 창고에 뭐 벽이 갈라졌다 이런 신고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전북구 지진 관련해서 긴급 대응을 철저히 하라 이런 또 지시를 내렸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더 많은 정보는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를 조금 더 취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 부안의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재산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 증가폭입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4글자 정답인데요. 뭘 좀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이 주가가 조금 너무 비싸서 가격이 높아서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게끔 뭐 유인이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요. 투자 접근성을 좀 더 개선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낮은 금액으로 이 주가를 좀 분할을 하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걸 이 4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걸 결정을 하면서 약 1,200달러에서 120달러가 됐죠. 10분의 1로 이 주식을 이제 나누게 됐다라는 뜻인데요. 기존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주, 주식 한 주를 사려면 160만 원 가까이 필요했는데 16만 원 정도로 이제는 접근 가능해졌다라는 뜻도 되겠고요. 뭐 참고로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이지만 0.7%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시가총액은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천조 원 안팎을도 오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곽정은 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정답자 추첨이 된다면 저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저희가 여러분의 성공 여부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덕현 교수님하고 하는 그 별책 부록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거든요. 집중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는데 이런 작은 성공, 작은 보상을 자주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곽정은 님도 감사드리고요. 홍은경 님, 신랑이 이 정답을 외치면서 자기는 절대 주식을 안 한다고 강하게 말하는데 의심이 가는 건 왜일까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주식 투자한다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조금 더 떳떳하게 공부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4691님, 0268님 비롯해서 무상증자라는 이제 오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예, 무상증자는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면서 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넣으면서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하향 조정되는 그런 효과인데요. 오늘 저희가 네 글자로 말씀드린 건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변동이 없습니다. 액면만, 주가만 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경제 상식을 조금 더 키워드리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회의 참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회의 시간에 혹시 딴짓하거나 딴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회의 들어가서 막 혼날 수도 있고.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의의 역설 재미있게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교수님은 회의 좋아하세요? 회의 별로 안 좋아하죠. 누가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직장인들이 우선 이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존의 인식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된 설문이 있는데요. 예. 그 리멤버가 직장인 61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의 문화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이 설문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원 대리급, 그러니까 주니어급, 그리고 과장 차장급 중간, 그리고 부장 임원급, 약간 고위 급이죠. 네. 이렇게 직급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200명씩 나눠가지고 진행했는데요.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불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즉 직장인의 10명 중에 7명은 회의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불만족스러운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불만족 사항을 물어봤더니 네. 가장 많았던 게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나서라는 답변이 27%로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기껏 뭐 참석자 불러놓고 회의한다고 그랬는데 회의 끝나면 대부분 경우는 성과 없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회의에 이제 회의감이 든 게 아닐까. 라임이 좋지 않아요? 회의의 회의감. 뭔가 아재 준비하셨죠? 네, 어떻게 하세요? 사실 준비하신 티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에 대한 회의감. 뭐 사실 뭐 회의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뭔가 회의에서는 많이 이제 듣는 사람이 연차가 낮은 직원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젊은 직원, 연차가 낮은 직원이 회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회의 문화에 가장 불만이 많은 직급이 이제 과장 차장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니어 직급이 가장 이제는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 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원 대리급 60%였는데 네. 이 중간 직급은 75%였으니까 차이도 굉장히 컸는데요. 중간 직급이 오히려 회의를 더 싫어한다고요? 그렇죠. 가장 싫었죠. 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도 컸죠. 왜냐면 75%대 60%였으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간에 우리가 보통 뭐 낀 세대, 뭐 예. 낀 연차라고 부르는데 이제 중간이다 보니까 윗사람 눈치도 보고 아랫사람 신경도 써야 되다 보니까 의견도 많이 내야 되고 사실 일 딱 하는 가장 기본이 허리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그 직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회의 때 의견도 말해야 되지. 말하고 나면 보통 회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보통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담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이디어 좋은데 그럼 자네가 그쵸. 해봐.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가장 불만이 많았고요. 또 예상 외로 부장 임원급도 회의에 72%나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장급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게 왜 부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직적 회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 이거 관련돼서도 부장 임원급들이 수직적 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부장 임원그룹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진과 회의할 때는 내가 실무를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아이디어도 얻고 인사이트 얻으려 하는 건데 보통 말하면 이제
사실 그 직원 후배 입장에서는 상사한테 사실 뭐 숙제 검사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눅 들어있다 보니까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사들은 나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후배들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회의 참석해 보신 분들 다들 느끼다시피 높으신 분일수록 말을 더 많이 하시고 젊은 직원들, 팀원들은 가만히 이제 듣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또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부장 임원 그룹이 이제 혼자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서 아마 외국도 비슷한 현상이 맞나 보죠.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직원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나 제안, 생각 등을 일부러 말하지 않는 거래요. 일부러요? 일부러. 그리고 반대로 회의 때 이야기하는 거는 조직이나 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내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관찰시키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야기를 했어. 영향이 있어. 말했는데 발언하면 오 나이스 이러면서 받아들여. 이러면 하는데 아유 뭐 이런 아이들 왜 내? 뭐 그게 되겠어. 그래서 속된 말로 약간 창피를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침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상사나 이런 선배들이 뭐 후배가 얘기했을 때 야, 뭐 이런 거 말이 돼? 야, 고민이 없잖아. 좀 똑바로 해봐. 이런 식으로 들으면 내가 좋은 의견 내고 싶어도 내기 싫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고는 싶은데 혹시라도 창피당할까 봐 말을 못하니까 실제 행동과 마음이 불일치되면서 긴장 상태가 유지가 쭉 되다 보면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직장인들이 번아웃까지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번아웃까지도 연결되는 현상이 있고요. 심지어 이 불안감과 함께 번아웃이 오면 결국에 회의가 항상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왜 저래 이러지만 알고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고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들은 편하게 막 얘기를 하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막 얘기를 하지만 부하 직원일수록 그렇죠. 머릿속에서 막 뭔가를 생각하러 많죠. 이거 말해마라. 뭐 말했다 괜히 욕 먹고 괜히 또 숙제만 내고 네가 담당해 이러면은 또 일만 하죠 이러니까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많이 당하기도. 또 하나 고민이 회의 시간 과연 이 적당한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회의 시간과 실제 회의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아까 앞서 설문조사에서 한 건데요. 응답자의 61%가 이상적인 회의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했는데요. 실제 30분 이내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28%에 불과했고요. 절반 이상이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요. 1시간 넘어서 회의하는 경우도 한 19%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0분이라고 하지만 시작해서 30분 내에 끝나는 경우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뭐 무방하죠. 뭐 해봐봐. 우리 10분만 회의하자. 그렇죠. 그게 30분 되고. 그렇죠. 30분 하면 보통 1시간 훌쩍 넘기는 게 뭐 기본이죠. 그래요. 근데 또 이제 회의를 오래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중에 쓸만한 아이디어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긴 회의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하다 보면은 이제 쓸데없는 사담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사담이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또 이제 업무가 이제 분담이나 책임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아이디어를 말하면 좋은 아이디어 말하면 야 네가 해. 그리고 사실 부서별로 회의하거나 팀 내에서 회의하더라도 말한 사람이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괜히 발언했다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괜히 침묵하거나 말할 때도 빙빙 돌려서 이건 이렇게 하는데 제 업무하고 좀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회피하고 말을 질질 끌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회의 관련되어 비용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2022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스티븐 로겔버그 교수가 미국 직장인 63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회의에 쓰는 시간은 보통 주당 일주일에 18시간 정도 된대요. 근데 직장인들 생각했을 때 3분의 1 가량은 진짜 필요 없는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회의 때문에 참석에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천 명짜리 대기업이다. 이러면 연간 1억 1,000만 달러 하나로 약 한 1,380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시간도 조사도 돈이니까. 있다고.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또 하던 업무 중단하고 회의실로 또 모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기업들이 뭐 스타트업들이 이런 데 보면은 스탠딩 회의 한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어나서 옹기종기 모여서 막 스팟식으로 한 5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의도적으로 아예 회의 시간을 줄여서 성과를 내는 사례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2014년 스웨덴의 그 게임 업체인 필립 문더스가 이제 8시간 근무제를 깨고 노동시간을 2시간 줄여가지고 6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거든요. 하루 6시간만 일하자. 그렇죠. 그 대신 임금도 삭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임금도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왜 저래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도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증가했냐 이랬더니 이제 집중 시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점심 시간으로 앞으로 3시간 또는 뒤에 3시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업무만 하는데 특히 일에 방해되는 가짜 노동을 없앴다는데 이 가짜 노동의 대표를 회의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회의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해봤더니 이 결과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아티스트 같은 경우 생산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뭐 건강에 좋았는지 병가 사용 횟수가 25%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아사나에서도 이제 회의를 없애려고 실험을 했는데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모든 회의를 다 삭제해라. 이틀 동안 고민해가지고 이 회의가 진짜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회의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간 3주 넘는 회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의가 도움이 되는 회의인가를 미리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시간을 줄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비용으로는 얼마 정도냐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관련돼가지고 환산도 했더라고요. 그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가 쓸데없는 회의를 줄이기 위해서 회의 비용 계산기란 것을 사내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회의 초청 이메일을 보내거나 회의 일정을 기록할 때 참석자 수, 시간, 평균 보상 데이터 등을 고려해서 회의 가격 추정치를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확 돌려봤더니 3명이 30분 동안 회의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최대 1,6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14만 원 정도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쇼피파이의 경우죠. 예, 맞습니다. 쇼피파이 경우입니다. 쇼피파이 측은 뭐라고 했냐면 회의를 줄였더니 18%나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3명이 30분 동안 회의하는 게 약 22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렇죠. 라는 뭐 어떤 한 회사 이제 케이스이기는 한데 황일룡님 10분만 얘기하자. 우리 팀장님의 단골 멘트라고. 그리고 곽정은님과 전원향님이 회식이 회의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같은 회잖아요. 밥 먹다 이제 체할 수도 있다라고 그쵸. 이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 없는 시간만 잡아먹는 이런 회의는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해외 유명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은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 없는 날 같은 경우에도 하고요. 예.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뭐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서서 스탠딩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질문이나 이 내용을 보내서 미리 한 번씩 작성하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가지고 타임워치를 정하고 딱 이 시간 내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회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사전에서 이제 회의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여럿이 모여 의논함, 어떤 사항을 여럿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회의는 보통 정보 공유나 아니면 내가 상사나 선배한테 보고를 하는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회의라는 단어 뜻하고도 맞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회의는 보고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보통 회의는 보고를 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의는 정보 공유와 보고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을 인지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 주제와 내용을 각자 미리 숙지하고 뭐 아이디어 및 의견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회의를 참여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교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지시 혹은 그렇죠. 보고 또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참 뭐 팀 공지를 한다든지 굳이 회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도 꽤 있죠. 김용기님이 회의하고 나면 회의만 남는다. 그렇죠. 예, 회의만 남는 회의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라임이 좋은데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역발상경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자동차 관련 그 시장 이슈들을 좀 종합적으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카 열풍부터 전기차 또 2차 전지 관련된 캐즘 현상까지 일시적인 소비 둔화 현상까지 두루두루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예감 1부를 조금 먼저 마감을 하고요. 잠시 후에 부안 지역 지진 관련된 뉴스 특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